아저씨,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끊겼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새벽 5시. 회사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진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9살 소년의 용기로 시작된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옥 지하 주차장. 이른 새벽부터 할머니를 도와 청소를 하던 9살 소년 도안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복순 여사는 67의 나이에도 손주를 위해 새벽 청소 일을 하고 계셨죠. 도안이는 방학이면 종종 할머니를 따라 나섰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였대요.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안이는 전날 밤 11시쯤 할머니가 깜빡 두고 온 청소 도구를 가지러 혼자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남녀가 어떤 차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봤는데 그들이 차 밑에서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안이는 그 차를 다시 보게 됩니다. 바로 회사 CEO인 이건우 대표의 차였죠. 38살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중견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본 대기업과의 중요한 계약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어요. 도안이는 할머니께 어제 본 일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며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안이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건우 대표가 차에 타려는 순간 온 힘을 다해 달려갔던 겁니다. 아저씨, 안 돼요. 그 차 위험해요. 이건우는 처음엔 아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새벽 주차장에 웬 아이가 있나 싶었죠. 게다가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아이가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만지려 하니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습니다. 꼬마야, 위험하니까 비켜.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젯밤에 누가 이 차 밑에서 뭔가 했어요. 자르는 소리 들었다고요. 도안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이건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있긴 했거든요. 협박 편지도 몇 번 받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확인해 보세요. 제발요. 도안이의 간절한 외침에 이건우는 운전기사에게 차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크 라인이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운행했더라면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안이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꼬마야, 내 이름이 뭐니? 도안이요. 윤도안이에요. 도안아, 너는 오늘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맙다. 이건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보니 묘한 친근감이 들었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낯익은 표정. 하지만 그때는 그저 착한 아이구나 생각했을 뿐이었죠.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정말로 전날 밤 11시경 모자를 깊이 쓴 두 사람이 이건우의 차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미루어 남자와 여자로 추정되었죠. 대표님, 최근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이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자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글쎄요. 최근 일본 기업과의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계약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모두 이 계약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그의 아내 하서연과 공동 창업자인 최민겸은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 김복순 여사는 손주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죠. 우리 도안이가 큰일을 했네요. 하지만 이런 일에 휘말리게 돼서 괜히 걱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책임지고 도안이와 할머니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안이 부모님은 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도안이 엄마는 1년째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예요. 아빠는 없어요. 도안이 태어나기 전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이건우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라니. 게다가 새벽부터 할머니 일을 돕는 착한 아이. 도안이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율라이예요. 우리 라이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그 순간 이건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율라이, 설마 그 율라이. 10년 전 그와 사랑했던, 하지만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그 여자. 혹시 사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우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였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린 율라이가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라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도 9살이라면. 시기상으로 혹시. 이건우는 도안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로 어딘가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제가 도안이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라이 씨 병원도 최고의 의료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과분한 은인의 가족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우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해서 도안이와 할머니를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절단한 사람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이 노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이건우의 아내와 서연은 남편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공동창업자 최민겸과 함께 말이죠. 그들은 이건우가 일본 출장 중 사고로 죽으면 거액의 생명보험금과 함께 회사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9살 소년의 용기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건우는 깨달았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나타난 작은 영웅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안이는 그날 이후 이건우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우는 은연중에 품었던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DNA 검사를 의뢰했죠.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브레이크 절단 사건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건우 대표는 회사 보안실에 마련된 임시 수사본부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죠. 화면 속 두 인물은 여전히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 얼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체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남자는 키 178cm 전후, 체중 75kg 추정. 여자는 165cm, 52kg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형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자가 차에서 나오면서 잠깐 고개를 든 순간이었죠. 비록 얼굴은 안 보였지만 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목걸이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이건우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아내 서연에게 선물한 맞춤, 제작 목걸이와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다른 CCTV는 없습니까? 주차장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쪽은요? 그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주요 지점의 CCTV가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정비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건 이틀 전에 누군가 시스템을 건드린 흔적이 있더군요. 내부자의 소행. 이건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의 회사 보안 시스템을 이렇게 교묘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최민겸 부사장님이 급히 뵙겠다고 하십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최민겸. 대학 동기로 만나 함께 회사를 일군 동지였죠. 이건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건우야, 괜찮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민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진심 어린 친구의 표정이었죠. 괜찮아. 다행히 그 아이 덕분에 무사했잖아. 그 청소부 할머니 손자라며. 정말 기특한 아이야. 그런데 건우야, 혹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 이건우는 민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의 눈. 그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죠.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곧 밝혀지겠지. 그래,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아, 그리고 서연이도 많이 놀랐더라. 오늘 아침에도 내 걱정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던데.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이건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네. 민겸이 나간 후 이건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서연과 민겸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황상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탐정 김 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내 아내와 최 부사장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재무 관련 움직임과 사적인 만남들을 중점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실례지만 정말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나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죠. 한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도안이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매일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갔죠. 도안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요? 도안이의 맑은 눈망울이 이건우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으니까 너희 엄마는 꼭 일어날 거야. 엄마가 깨어나면 엄마한테 아빠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난 9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도안아, 내 아빠도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요. 아저씨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너처럼 착하고 용감한 아이의 아빠라면 분명 좋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날 밤, 이건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피곤하죠? 조금. 그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이건우는 아내의 목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늘 차던 목걸이가 없었죠. 그 목걸이는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거. 서연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며칠 전에 줄이 끊어져서 수리 맡겼어요. 그래? 어느 매장에 맡겼어? 강남 본점에. 왜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날 밤, 이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매장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아내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다음 날 아침, 김 팀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은행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최민겸과 서연의 계좌에서 최근 3개월간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것이죠. 회사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인데 민겸과 서연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날짜는 이건우가 지방 출장을 갔던 때였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것도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의 살인미수까지. 대표님, 이 정도 증거면 경찰에 넘겨도 됩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이건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말이죠. 김 팀장, 내가 다시 일본 출장을 간다고 소문을 내주세요. 이번엔 일주일 정도 길게요. 미끼를 던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날 제거하려 하겠죠. 며칠 후, 이건우는 일본 출장을 간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숨어서 그들의 동향을 감시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건우가 떠난 그날 밤, 민겸과 서연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의외로 이건우의 집이었죠. 서연이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민겸을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숨겨둔 녹음기에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이미 준비했어. 일본에서 사고로 위장하기 좋은 방법을 찾았지. 빨리 끝내고 우리도 새 삶을 시작하자. 이 답답한 생활도 이제 끝이야. 이건우는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죠. 10년을 함께한 친구, 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토록 자신을 증오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이름이 녹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라이건은 어떻게 됐어? 깨끗이 정리했어. 이제 영영 깨어날 수 없을 거야. 이건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라이, 그들이 라이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 그 여자만 없었어도 건우는 진작 내 것이 됐을 텐데. 서연의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때부터 건우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잖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라이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서연이 꾸민 일이었다니. 그것도 질투 때문에. 이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들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는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 내용 모두 확보했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1년 전 율라이 씨 교통사고, 당시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질투, 민겸의 욕심, 그리고 라이의 사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이건우는 도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죠. 이 아이와 라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죠. 과연 이건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녹음을 확보한 다음 날, 이건우는 도안이를 만나러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이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머지않아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도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이건우는 아이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안아, 그날 밤 주차장에서 본 사람들, 좀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니? 도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들 목소리도 들었어요. 목소리를? 네, 여자가 빨리 끝내자고 했고, 남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안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장미 같은 냄새. 엄마가 좋아하던 향수랑 비슷했는데 좀 더 독한 느낌이었어요. 이건우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즐겨 쓰는 향수가 바로 장미향이 나는 고가의 프랑스 향수였거든요. 아이의 증언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죠. 도안아, 혹시 그 사람들이 너를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할머니와 함께 여기서 지내는 동안밖에 나가지 말고 꼭 어른들과 함께 있어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왜 그 사람들이 아저씨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이건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 세계는 때로 복잡하단다. 하지만 걱정 마. 아저씨가 다 해결할게. 그때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율라이의 교통사고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대표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다시 분석해보니
라이 씨 차를 들이받은 차량이 도주한 게 아니라 일부러 기다렸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차량, 추적해보니 서연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차를 일주일 전에 폐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의 말이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이 라이를 일부러 해친 것이 맞았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여자를, 아이가 있는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이었죠. 이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도안이와 할머니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죠. 김 팀장, 경우 인원을 2배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도안이 군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있더군요. 특이사항이요? 네. 출산 당시 라이 씨가 아이 아버지 이름을 이건우라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그랬던 겁니다. 도안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왜 라이는 떠났을까요?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라이 씨가 도안이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이는 아이 아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고.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라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죠. 그리고 절대 아이 아빠를 찾지 말라고.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라이는 이건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죠.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연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이건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도안이를 위해서, 라이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다음 날, 이건우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민겸 부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건우야?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우는 준비한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부정 회계 내역, 자금 빼돌린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 부사장이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건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겸과 서연의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민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최민겸 씨,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겸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이건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저녁, 이건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민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여보, 민겸 씨가 정말 그런 일을? 서연, 이제 그만 연기는 그만해. 이건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너와 민겸이 한 짓들. 그리고 율라이 씨를 해친 것도.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1년 전 교통사고. 내가 일으킨 거 맞지? 질투 때문에 죄 없는 여자를 해쳤어. 아이가 있는 엄마를. 서연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날 죽이려 한 게. 이건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자수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야.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죠. 그날 밤, 서연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교통사고, 은폐 혐의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도안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라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죠. 최고의 의료진이 새로 투입된 이후 라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요? 도안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응, 꼭 깨어날 거야. 그리고 도안아, 아저씨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이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내 아빠라면 어떨 것 같아? 도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이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요?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예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아이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진실을 말해주었죠. 미안하다. 도안아, 이제까지 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도안이는 갑자기 이건우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부자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9년 만의 재회였죠.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실에서 그들은 라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라이에게 속삭였죠. 라이야,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내가 왜 떠났는지, 왜 혼자 고생했는지. 이제 돌아와. 우리 아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라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은 도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손이 움직였어요. 의사들이 달려왔고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겸과 서연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도피 자금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이건우를 제거한 후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의 용기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건우는 도안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순수한 존재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도안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도 용감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잖아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정의감이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의 손가락이 움직인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건우와 도안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죠. 의료진은 라이의 뇌파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건우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라이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정은주였죠. 그녀는 해외에 살다가 라이의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건우 씨, 오랜만이에요. 라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은주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라이가 제게 맡겼던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건우 씨께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연락이 끊겨서. 이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라이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장을 펼치자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건우를 다시 만났다. 대학 축제에서 여전히 멋있었고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가 있다는 것을. 서연이는 부잣집 딸이고 건우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같은 평범한 여자는. 이건우는 놀랐습니다. 그때 서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는데
라이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일방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라이가 믿었던 겁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다. 건우의 아이다. 너무 행복하면서도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건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고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 오늘 결심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건우는 모르게 그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언젠가 아이가 크면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주리라.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라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이는 건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건우 씨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사업이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기뻐했고요. 도안이한테도 늘 아빠 자랑을 했대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서연 씨 때문이었어요. 서연 씨가 라이를 찾아와서 협박했거든요. 건우 씨에게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라이는 이미 도안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났던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때부터 이미 라이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우님, 빨리 오세요. 율라이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건우는 도안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라이가 눈을 뜨고 있었죠. 비록 아직 말은 못하지만 눈동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안이가 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라이야. 이건우가 다가가자 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괜찮아. 다 알았어. 내가 왜 떠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다 끝났어. 라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이건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도안이를 가리켰죠. 그래. 우리 아들이야. 도안이가 날 구해줬어. 너처럼 용감한 아이야.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의 이별, 오해와 아픔을 넘어 드디어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언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부터 이건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라이의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도안이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죠. 한 달이 지나자 라이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 안, 네. 엄마, 저예요. 미, 안, 라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이건우가 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 후, 응, 나야. 사, 랑, 해. 1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건우도 라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나도 사랑해. 늘 사랑했어.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연과 민겸이 구속 상태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감옥에서도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이건우를 음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우 대표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조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에 빼돌린 자금으로 킬러를 고용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건우는 경악했습니다. 감옥에서까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도안이와 라이, 그리고 할머니를 보호해주세요. 저는 괜찮으니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세적으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민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건우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여러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건우는 증인석에 서서 차분하게 진실을 증언했죠. 피고인들은 단순히 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무고한 여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안이도 용감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저 아줌마와 아저씨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라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아이 키우며 일하다가 느닷없이 사고를 당해 그것도 모자라 또 해치려 하다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하서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5년, 피고인 최민겸,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서연과 민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죠. 재판이 끝난 후 이건우는 라이와 도안이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라이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정말 끝났어.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라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은 서툴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도안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당연하지. 석양이 지는 병원 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길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죠. 김 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해외 계좌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킬러 고용 건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라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 마, 워, 포, 기, 하지 않아서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살아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답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라이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도안이는 새 학기를 맞아 전학을 갔죠. 이건우의 집 근처 학교로 말입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이건우의 회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었죠. 이건우 대표님은 탈세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우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신색이 없는 혐의였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동행해 주십시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건우 대표 탈세 의혹,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죠. 알고 보니 이것도 서연과 민겸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이건우를 음해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위조된 문서, 조작된 계좌 내역들이 검찰에 제보된 것입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동요했죠. 이건우는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빠,
뉴스에서 아빠 욕하는데 도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렸다고 했죠. 괜찮아. 도안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곧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나 정교했거든요. 전문가가 봐도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건우의 회사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대표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경리부 김 과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10년간 회사 장부를 관리했는데 이 문서들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종이 재질부터 다릅니다. IT팀 박 대리도 합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보니 이 파일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후 날짜를 조작한 겁니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건우가 얼마나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라이도 병상에서 일어나 도왔습니다. 아직 말이 어눌하지만 그녀는 과거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였어. 라이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산, 공식이 잘못됐어. 2015년에는 이런 방식 안 썼어. 작은 실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문서를 조작한 사람이 당시의 회계 기준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김 팀장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이 조작된 문서들을 만든 사람을 추적했더니 서연 씨가 감옥에서 접견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와 컴퓨터 작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USB를 꺼냈습니다. 그 직원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서연 씨와 민겸 씨가 거액을 주겠다고 해서 문서를 조작했다고 자백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이건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차분하게 진실을 밝혔죠. 저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들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자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음해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검찰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이건우 대표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오히려 무고죄와 위증죄로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서연과 민겸에게는 추가 형량이 더해졌습니다. 각각 5년씩 더 받아 서연은 20년, 민겸은 25년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우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죠.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는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연과 민겸이 빼돌린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에 숨겨둔 비자금이 무려 500억 원에 달했던 것이죠. 이 돈은 모두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우는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계좌를 추적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과 민겸이 해외 도피를 준비하면서 가짜 신분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만약 브레이크 절단 사건이 성공했다면 그들은 이건우를 죽이고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군요. 검사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9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으니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도안이는 이제 학교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쁜 어른들의 음모를 막아낸 용감한 소년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도안아, 너 정말 대단해. 친구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안이는 겸손했죠.
난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이의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돌아왔죠. 건우야, 미안해. 내가 혼자 결정해서 너에게 도안이를 숨긴 것. 아니야. 이해해. 넌 날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 그만 잊자.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 이건우는 라이에게 청혼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도안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율라이,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하자. 라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도안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엄마 아빠가 결혼한대요.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죠.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식장이 아닌 라이가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했죠. 줄에는 도안이를 구해준 의사 선생님이 서주셨고 도안이는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도안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연과 민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특히 라이의 치료비와 도안이의 교육비로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죠. 이건우는 회사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직원 복지를 대폭 늘렸죠. 그리고 매년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도안이처럼 용감한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가 기부금 전달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이 사건 이후 더 성장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었고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졌거든요. 일본 기업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죠. 어느 날 도안이가 이건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들은 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욕심 때문이란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네요. 그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해. 우리 가족이요? 맞아.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라이가 곁에서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끝에 찾은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죠. 여러분, 정의는 때로 늦게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온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결혼식으로부터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라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작은 카페를 열었죠. 도안인의 이야기라는 이름의 북카페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수익의 일부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도안이가 방과 후 카페에 들러 엄마를 도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도안이는 더욱 의젓해졌죠. 그래, 우리 아들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난단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이건우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매일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우리 가족 수고가 많네요. 아빠. 도안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카페 한쪽에서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죠. 이제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오늘 인기 만점이시네요. 호호. 다 우리 도안이 자랑하느라 그래. 손님들이 그 유명한 용감한 소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년 전 라이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 선생님이었죠. 라이 씨, 정말 완벽하게 회복하셨네요. 의학적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죠. 특히 도안이의 역할이 컸어요.
엄마를 깨우려는 아이의 간절함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주치의는 도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안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 용기가 한 가족을 구했고 나쁜 사람들을 벌받게 했어. 도안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카페로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우의 부모님이셨죠. 그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우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 손자도 따뜻한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이건우의 부모님은 라이를 며느리로, 도안이를 손자로 흔쾌히 받아들이셨죠. 라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가 든든한 시부모가 되어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안이,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준비했단다.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안이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용감한 시민상이었죠. 우와, 우리 아들이 상을 받는데 라이가 기뻐했습니다. 시상식 날, 도안이는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일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10살 소년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죠. 그런데 시상식장에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부모님이었죠. 그들은 이건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님, 우리 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피해를 드려서 우리 딸 대신 사죄드립니다. 노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잘못으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짐작이 되었죠. 이건우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한편 감옥에 있는 서연과 민겸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안이가 상을 받고 이건우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이었죠. 서연은 면회 온 부모님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질투와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민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감방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그들의 반성이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다행이었죠. 이건우는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죠. 특히 도안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 너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라이의 카페도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왔죠. 라이는 때때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어요. 저도 1년간 의식이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도안이가 학교에서 나의 꿈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항상 이기도록 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안이의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도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감옥에서 이건우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건우 씨, 라이 씨, 그리고 도안이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이제야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이건우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이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녀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반성하길 바라요. 도안이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했어요. 미워하는 건 제 마음만 아프게 하니까요. 부모는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13살 소년이 이미 용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은 매년 봄마다 특별한 나들이를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병원 정원으로요. 거기서 피크닉을 하며 지난 일들을 추억했죠. 여기가 엄마가 깨어난 곳이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곳이기도 해.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우리 도안이 덕분에 이런 행복한 날이 왔구나. 할미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할머니도 저희에게 복이에요. 할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가족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아빠, 엄마,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도안이가 말했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 가족을 직접 찾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라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야. 이건우가 덧붙였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어. 바로 너희들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함께하게 된 것이 감사했죠. 도안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우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최악의 시련을 이겨냈잖아.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밤, 도안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함께였다. 나는 작은 영웅이 아니다. 그냥 운 좋은 아들일 뿐이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들려드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가 시작이 되어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실화였죠. 우리 인생에도 때론 도안이 같은 천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도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 혹은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